안녕하세요. 고품격 세금 방송 싱크텍스 TV의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저희 채널은요, 수많은 세법 중에 법인 대표님께 꼭 필요한 세법만을 추출해서 또 법인 대표님이 딱 알아들을 정도만큼만, 그 정도 수준만큼만 딱 저희가 가공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표님께 이야기 드리는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히 구독하시게 되면 아마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세법 상식들이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세무조사를 부르는 현금 입출금 방법입니다. 혹시 뭐 세무조사를 꼭 아직 겪어보지 못하셨거나 또는 겪고 싶으신 대표님이 계시면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을 실제로 하시고 나면, 이런 현금 입출 방법을 하시고 나면 아마 세무조사가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알고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반대로 해야겠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느냐? 자,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 세무사로 재직 중이고요. 현재 수많은 경영 컨설턴트 분들 또는 세무사, 회계사님들에게 가업승계나 가지급금 또는 차명주식 같은 이런 컨설팅 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반 기장이나 이런 세법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해본 세무사들과 그렇지 않은 세무사님들 간에 이렇게 좀 전문 차이가 있죠. 전공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 서로들 강의를 듣고 합니다. 저도 가끔 기장을 잊어먹었을 때는 기장 쪽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컨설팅 쪽 세무는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가업승계나 가지급금, 뭐 차명주식 같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거래입니다. 어떤 현금거래를 말하냐면 대표님께서 은행에 계좌이체 아니고요. 실제 현금을 그대로 입금하거나 현금 출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현금 거래들 중에서 이렇게 되겠죠. 대표님께서 현금을 이렇게 은행에 입금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출금하셨을 때, 출금하신 경우에 일정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죠. 또는 FIU라고 저희가 많이 부릅니다. FIU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하여간 은행이 이곳에 이렇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통보받은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은요, 뭐 바로 국세청에 이렇게 통보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다가 추후에 이 국세청에서 이 납세자에게 어떤 혐의를 발견을 하거나 어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납세자가 뭔가 수상한 행위를 해요. 대부분 우리가 PCI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자금 출처 없이 자산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누락됐거나 또는 어떤 소득과 맞지 않는 소비를 한다시거나 또는 대출을 갑자기 소득 대비 이 소득 수준으로는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는데 저에게 대출을 상환했다거나 이런 의심 정황이 포착이 국세청에 이렇게 딱 된다. 그러면 국세청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이곳에 요청을 합니다. 이 납세자의 정보, 아까 네가 통보받은 그 의심스러운 몇 개, 요건 만족한 몇 개의 거래들을 나에게 줘. 이러면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는요, 우선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으니까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자, 국세청이란 기관에서 너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 나는 국세청에게 이러한 자료를 줄 거다라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이 납세자의 이 거래죠. 이런 거래들을 쭉 왔던 거래들을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걸 근거로 국세청은 이렇게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이 너의 계좌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다라는 이 통보문을 받은 납세자는 곧 뭐가 온다?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썸네일 내용 중에 100% 당하는 현금 입출금 방법이죠. 자, 그럼 요 단계가 중요하겠네요. 요 단계. 뭐 2단계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미 우리가 통보받은 데 가서 대응하면 늦고, 2단계죠. 자, 이때 이 현금 거래가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넘어가는가? 이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현금 거래가 이렇게 넘어가는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그 두 가지 유형 중을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액 현금 거래입니다.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된다. 은행에서 자료를 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국세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누적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의심되는 거래를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유형이죠. 이 두 가지 유형을 하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바로 나의 입출금 내역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자, 첫 번째, 그럼 고액 현금 거래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액 현금 거래라는 겁니다. 그 고액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명확합니다. 이 첫 번째 기준은 그 고액 거래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한 편입니다. 얼마냐면 정확히는 하루에 1,0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하는 경우에 이 내역을 은행은 의무적으로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루에 1,000만 원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으세요. 왜 어떻게 하루에 1,000만 원을 계산하는가 하는 그 기준이죠. 자, 첫 번째, 은행별로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은행이 있죠. 하나은행에 900만 원을 입금했고요. 옆에 우리은행에 9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같은 날. 그럼 같은 날 1,8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은행 두 군데 900씩 나눠서 입금을 했네요. 현금을.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하루에 1,000만 원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은행별로 1일에 1,000만 원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현금 입금 출금 거래에는 그 계좌 그 창구에서 한 거래 말고도 ATM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기계에서 입출금한 내역도 포함이다. 당연히 하나은행 입출금해서 500, 그다음에 계좌 가서 뭐 600 했으면 1,100으로 카운팅 돼서 바로 고액 현금 거래가 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입금과 출금 각각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 900, 출금 900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이거는 따로따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1일 1,000만 원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죠.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두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고액 현금 거래 1일 1,000만 원은 어떻게 카운팅 되냐면, 자, 은행별로 ATM 기기 포함해서 입금과 출금 각각 따로 1,000만 원. 이 기준을 하루에 넘어가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나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세청이 큰 노력 들이지 않고도 이 의심스러운 거래들의 정보를 얻고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 고액 현금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날카로운 대표님들 바로 이 질문, 거의 제가 뭐 이 내용 갖고 강의 10번 하면 9번은 현장에서 바로 이 질문 나옵니다.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하루에 999만 원은 이걸 하루 오늘 내일 모레 990 하면은 이거 통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질문 너무 많고 이 질문 너무 많이 받고 실제로 궁금해하고 계신 그런 질문이죠. 그럼 하루에 990만 원씩 매일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그러면 고액 현금 거래 기준은 아니니까 통보는 되지 않겠네? 라고 이제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대표님 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가 넘어가는 두 가지 유형. 그 첫 번째가 고액 현금 거래 1일 1,000만 원이죠. 그 기준에 의하면 하루에 990만 원 입금하는 이 거래, 이걸 매일 쪼개는 거죠. 하루 990씩. 이 거래는 그 금융정보분석원의 은행이 의무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의심 거래라는 개념입니다. 아까는 고액 거래였죠. 이번에는 의심 거래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앞에서 봤던 페이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에 은행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자료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것. 첫 번째 고액 현금 1일 1,000만 원. 이걸 은행별, ATM별 입출금 따로 카운팅한다. 자, 그럼 매일 990만 원씩 이거를 하루, 이틀, 3일 990씩만 하면 이 1번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서 나의 데이터는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의심거래라는 항목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이 국가기관들은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기관입니다. 자, 의심거래가 무엇인지를 사전적 정의죠.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재산 또는 범죄 등 합당한 근거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러한 현금 입출금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은행은 어떤 페널티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심거래라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원이랑 대표님이랑 아무리 친해도 이걸 보고하지 않으면 그 은행원이 다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해야 하는 그런 거래들이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정의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금 세탁, 불법 재산, 범죄 등 어떠한 합당한 근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쓰여 있네요. 뭔가 첫 번째 고액 현금 거래 같은 경우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명확했다면 지금 두 번째 이 의심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모호하죠.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또한 애매합니다. 자, 이러한 의심 거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서 대표님의 질문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강의가 10분이 넘어갔으니까요. 두 번째 강의로 강의를 나눠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의심거래 내용도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 고액 현금 거래는 명확하게 기준을 아시고 은행별로 나누는구나, ATM은 합치는구나, 이런 거래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첫 번째 고액 거래에서의 포인트였고요. 그걸 챙기셨으면 이제 두 번째 의심거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의심거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강의 영상에서 바로 또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다음에 좋아요 버튼, 다음에 댓글이나 알람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